GMO는 우리말로는 유전자변 형생물체로 번역되며 법적 용어로는 우리나라의 LMO법과 국제협약인 생물 다양성협약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서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로 LMO를 사용하고 있다. LMO법에서는 GMO를 현대생명공학 기술로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라고 하며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을 키울 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리게 된다. 이때 제초제 때문에 작물도 함께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초제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작물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유전자를 재조작한 것인 GMO이다. GMO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최초의 GMO 식품은 1990년대 초반 시장에 처음 나왔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칼진사가 개발한 쉽게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져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이후로는 특정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GMO 콩, 옥수수, 그리고 해충의 저항성을 가진 옥수수 등이 개발되면서 널리 재배되어 이용되고 있다. 2006년에는 돼지가 해충 유전자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도록 변형되었다. 연구가들은 또한 식물린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돼지 종을 개발해왔으며 그 결과로 그들의 거름 안에 있는 내용물이 60%까지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미국 식품의약청이 유전자 변형 연어의 식용을 승인했다. 대서양 연어의 태평양 치노크 연어의 유전자를 주입함으로써 성체가 되기까지 16에서 18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도록 변형되었는데 일반 연어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고 영양이 풍부하다. 그리하여 현재는 갈변되지 않는 사과, 발암물질을 줄인 감자 등이 상업화되어 재배를 시작하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빠른 GM 연어도 곧 시장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용 유전자를 추출하여 그 유용 유전자를 제조합 유전자로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된다. 유전공학자들은 저장 기간을 늘리고 당도를 증가시키는 목적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병충해 저항을 높이고 색깔의 변조를 막기 위해 GMO 작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GMO 작물들에는 포망고, 나디아 등이 있다. 포망고라 불리는 스테비아 토마토란 스테비아 농법으로 키워진 토마토이다. 스테비아 농법이란 스테비아를 뿌린 흙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나오는 스테비아란 설탕의 약 300배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이다. 보통 일반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원당을 추출하지만 스테비아는 허브 식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 허브는 파라과이 등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북화과의 식물로 잎과 줄기에서 단맛이 난다. 스테비아는 1900년대 초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설탕 대체품으로서의 가능성이 큰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스테비아 설탕을 활용하여 새로운 토마토 품종을 만든 것이 스테비아 토마토이다. 그리고 체리와 자두를 교배한 나디아가 있다. 크기는 자두와 비슷하고 껍질색은 체리처럼 검붉은 색을 띈다. 이처럼 외형이 자두와 체리를 반반씩 닮아서인지 맛도 반반씩 닮아서 육질은 자두와 비슷하고 맛은 체리에 가까운 편이다. 호주에서 처음 개량에 성공한 뒤 지난 2013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는 경기도 안성시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GMO 기술이 도입된 분야에는 의학 분야이다. 가장 잘 알려진 성과는 유전자 변형을 통한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생산으로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얻기 위해 소, 돼지 등 포유류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채취했다. 하지만 채취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채취해도 오염되기 쉬운 불순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 점점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인슐린의 공급이 어려워져 GMO 인슐린을 개발하게 되었다. GMO 인슐린은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와 구조가 거의 같아 안전하고 생산 조달에 곤란함이 없어 편리하다. 또한 동물의 췌장에서 뽑아낸 인슐린보다 부작용이 적고 값도 저렴해 당뇨 환자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코로나 백신이 있다.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집단 면역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백신도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안전한 미생물에 옮겨서 GMO 기술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GMO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비타민, 효소,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데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와인에 잘 어울리는 고품질 치즈도 대부분 GMO 기술로 만든 효소를 이용해 제조한 것이다. 고품질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유 효소인 렌넷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송아지 위장에서만 얻을 수 있어 송아지를 잡아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GM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응유 효소를 사용해 송아지를 잡지 않고도 고품질 치즈를 즐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만들 때도 GMO 기술로 만든 전분 분해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물 섬유소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라제라는 효소도 섬유 가공, 제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GMO 상품을 개발하는 추세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GMO 상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GMO 상품을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첫 번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점차 식량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공학을 이용해 식량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GMO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GMO는 주로 기존 식물에 해충 저항성 유전자나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주입하여 발현시키기 때문에 원하는 품종의 개량을 단시간에 이루어내고 병충해에 강하다. 이는 자연스레 작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GMO 기술을 활용해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은 농약이나 제초제 사용의 감소로 인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벌, 나비, 지렁이, 무당벌레와 같은 유익한 생물체를 보호하며 이는 생태계 보호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식물의 영양적 품질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름을 짜는 식물에서는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많은 연구자는 다양한 식물에서 비타민, 항산화제 및 무기물이 풍부해지도록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금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황금색을 가진 이 쌀은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 성분은 비타민 A로 변환되므로 비타민 A 결핍증을 보완해 주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네 번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원유 재고가 50년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화석원료 고갈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원의 대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작물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료용 지방산 생산 해바라기, 바이오 에탄올 옥수수 등이 그 예이다. 특정한 옥수수 품종은 셀룰로스 혹은 전분이 분해되어 연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개선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물, 전기 및 천연가스의 양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건강 문제이다. GMO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크게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 내성 증대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위장 내에서 유전자재 조합식품으로부터 나온 유전자가 체세포나 세균에 전이하여 그 유전적 형질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전이 가능성이 작아도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GMO를 장기간에 걸쳐 다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 프랑스 셀라리나 교수팀이 실험용 쥐 200마리에게 2년 동안 GMO 옥수수와 콩을 먹인 결과 쥐들에게 각종 종양 발병이 나타났고 쥐의 내장 기관이 비틀어져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실험은 세계 최대 GMO 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가 GMO의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활용한 결과라서 충격을 주었다. 일부 GMO를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도 중반부터 34가지 질병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린이 비만증이 16%라는 정부 통계 역시 GMO에 우리의 식탁을 점령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이다. GMO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옥수수 기생충에 대한 저항성 및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왔다. GMO 지지자들은
이들이 농약 등 합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작물 윤작이야말로 옥수수 조명나방 벌레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그들은 제초제 저항성이 농부들이 원치 않는 잡초에만 해를 주고 실제 작물에는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을 더 자유롭게 밭에 뿌리도록 해줄 뿐이다. 세 번째, GMO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는 저항성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출현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항성 유전자에 의해 재배되는 돌연변이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유기농업은 재배하는 환경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런데 GMO가 재배되는 반경 수십 캡 내에서는 유전자가 전이되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어 유기 농산물이 재배되더라도 GMO와 섞일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GMO 완충지대의 거리가 얼마나 되건 간에 꽃가루의 오염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GMO 유전자로 오염된 땅에는 그 영향이 오래가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자칫 유기농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네 번째, 소수 다국적 기업의 독점 문제이다. GMO와 연관된 상업자본은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다. 다국적 곡물 회사들, 종자를 공급하는 종자 기업, 화학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농화학 기업, 식품을 만드는 식품 기업 등 식품 사슬에는 농업 관련 산업자본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식품 사슬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GMO는 몬산토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이익 증대 차원에서 연구 개발 및 생산된다. 사실 유전자 정보는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특정 기업의 독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WTO 체제 아래에서 종자 자원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생명 특허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 의한 GMO 기술의 독점과 GM 작물 및 식품의 독점은 다국적 기업이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저개발 국가 농민들은 그들의 농지와 기후, 풍토에 적합한 종자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GM 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살 수 있는 경제력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저개발국 농토의 지력 감퇴로 인해 수확량도 낮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다수학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와 달리 식량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 문제 해결보다는 농업의 쇠퇴와 종속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농업계 일각과 일부 환경단체 및 운동가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GMO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첫 번째,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몬산토사의 경우 2000년도에 쌀의 형질을 결정짓는 모든 유전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쌀의 게놈 구조를 밝혀냈다. 중국 북경에서 쌀 염색체 12개에 담긴 유전자 4만 개의 염기서열 정보를 완벽한 수준으로 해독했다고 밝혔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무상으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쌀의 염기서열을 공개한 것이다. 상업화를 전제로 한 연구가 자본화되면서 비영리 목적인 연구도 이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 수입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비롯한 먹거리에 대한 유통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곡물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 검증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 떨어진 나탈 형태로 유출되어 도로나 항만 인근에서 자생하는 경우도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병충해에 강하게 버티도록 개량된 품목이기 때문에 인체의 유해 여부를 떠나서 국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 사료용 수입 곡물이 식용으로 둔갑하여 적발된 사례 등은 수입 곡물의 유통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국내에서 생산 재배되고 있는 곡물에 대한 유전자 변형 여부도 파악되어야 한다. 소수의 세계적인 종묘사에 의해 종자 시장이 독과점된 상황에서 국내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유전자 변형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국민의 먹거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수입 및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증과 유통관리는 웰빙 시대의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GMO는 현재 우리의 인류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 인구 증가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의 논란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도 중요하다.